안녕하세요 여러분, 7번째 한국사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 이후, 즉 전후겠죠. 전후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요, 남북한 전체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렇게 다뤄보지는 않고요. 남한과 북한을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역사, 즉 남한의 역사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북한 지역의 정치와 경제 같은 경우는 학기 말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총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남한, 즉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적인 변화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만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정치적인 포인트가 뭐냐?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뭘 개정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건데요. 1948년 7월 17일에 재헌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총 9차례의 개헌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9차례의 개헌이라는 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 개헌의 핵심들은 뭐였냐?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더욱더 잘 보장해주기 위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구성할 거며 그 정치적인 권력에 어떤 힘을 갖고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개헌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변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개헌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의 내용이라든지 개헌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하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시대 배경, 시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에서는 2차례의 개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발췌개헌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4.4.5 개헌, 요 두 번째 개헌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구체적으로 발췌 개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쳤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총선과 바로 대선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제 대선인데요. 이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 벌어졌는지를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초대 총선 같은 경우는 1948년 50총선거였고요. 대선 같은 경우는 간선제로 마찬가지로 48년에 실시가 되죠. 자, 그런데 알아둘 건 재헌 국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0년에 다시 선출을 하게 되고요. 대선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52년에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마찬가지로 4년씩이기 때문에 54년, 그 다음에 56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4년이기 때문에 아니죠. 더하기가 힘들어요. 58년, 그 다음에 60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이 재헌 국회가 2년이었기 때문에 각각 몇 년의 차이가 있다? 2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개헌은 바로 발췌 개헌입니다. 이 발췌 개헌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발췌 개헌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 개헌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당시 왜 이런 개헌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에 펼쳐집니다. 즉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직전에 펼쳐진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구성된 제2대 국회는 이승만 세력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요. 중도파를 비롯한 반 이승만 세력이 상당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대략 한 51년 중순 정도부터가 되면 다음 대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51년 중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느냐?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직선제를 실시하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명분 자체는 상당히 좋기는 해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 자, 근데 한꺼풀 넘겨서 보면 요 얘기가 있는 거죠. 반 이승만 세력이 워낙에 다수를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당시 전쟁 상황이었다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실제 직선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간선제로 재선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지지 세력, 자기의 지지 세력을 결집을 시켜서 새로운 당을 창단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당이고요. 이 자유당이 이제 여당이 되겠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니까. 이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요. 자유당이 중심이 돼서 점점 직선제 개헌에 대한 목소리들을 모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을 하죠. 자, 근데 통과된다, 부결된다? 부결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또 별별 쳐보면요. 반 이승만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웠겠죠. 자, 여기에 반 이승만 세력이 중심이 된 야당이 아예 반격을 합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즉 정치 구조를 아예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어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없애고 국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개헌안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당장에 직선제 개헌은 둘째 치고 아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제 자기가 끝이 나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의 첫 개헌인 발췌개헌입니다. 자, 1952년에 이루어진 개헌이고요. 1952년이니까 여기 보시면 대선 직전에 이루어진 개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대선 직전에 지금 개헌을 둘러싼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국회의원들은 반 이승만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포함해서 주변의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데요. 이 계엄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즉, 군인을 동원해서 민간을 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당시의 명분은 북한의 공작원이 부산에 잠입해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방에 있는 군부대의 병력을 어느 정도 빼서 계엄을 선포하고 후방에 어떻게 보면 배치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무리한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간첩들이 후방에서 이렇게 암약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이거 뭐지?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네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산 우리가 정치파동이라고 보통 요 사건을 부르는데요. 이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출근하고 있던 출근버스에 탄 국회의원들 50여 명을 한꺼번에 헌병대가 체포해 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10여 명을 국제공산당 관련자로 몰아서 구속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을 그냥 강제 연행해 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근거 없이 이들을 공산당 관련자로 몰아서 구속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50명 그리고 10여 명 같은 경우는 반 이승만 세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섰던 인물들인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자, 그리고 군중을 동원해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위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시 개헌안이 제출이 되는데요. 그 개헌안이 바로 발췌 개헌안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왜 발췌라고 불리냐면요. 우선은 여당이 정부가 제시했던 직선제 개헌안을 포함합니다. 여당안이 있죠. 자, 그리고 야당이 제시했던 내각 책임제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조금 빼가지고 더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생색을 내는 거죠. 이 개헌안을 내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표결을 붙일 때도 요 세 번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회에 경찰과 군인들을 쫙 깔아놓고 기립 표결을 하게 해요. 찬성하면 일어서고 반대하면 앉아있으라는 거죠. 공개 투표를 시킴으로써 감히 어떻게 보면 이 개헌안에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 채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얘기하는 발췌 개헌안, 결국엔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직후에 실시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자, 그 직후에, 개헌 직후에 바로 계엄령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뭘 목적으로 했는지는 이 계엄령이 해제된 시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간첩이라든지 공작원들이 부산에 침입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아니면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이 계엄이 통과된 직후에 이 계엄령이 그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자, 즉 이 발췌 개헌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양한 개헌안들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게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자, 대통령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활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북한 관련된 또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사회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요걸 우리가 발췌 개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음번 개헌인 4.4.5 입개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헌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요. 지금껏 통해서 기본적인 형태들 잘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53년에 결국에는 우리가 종전을 하게 되고요. 자, 보시면요. 54년에 3대 총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년 뒤에 3대 대선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건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워낙에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번까지만 대통령에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자 보시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52년에 2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럼 3대 대선에는 아예 이승만은 출마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헌법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겠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개헌이 바로 4.4.5 입개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3대 총선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당인 자유당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3대 총선이 준비가 될 때 자유당에서는 출마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에 찬성할 것.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후보로 출마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들이 펼쳐지면서 3대 총선에서 결국에는 여당이 개헌을 달성할 수 있는 의석을 겨우겨우 차지합니다. 자, 그 개헌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이란 건 뭐냐? 당시 국회의 제적이 203명이었는데요. 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헌법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보니까 다른 법률들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일 때 이거 같은 좀 더 엄격한 거죠. 3분의 2. 자, 3분의 2가 135.3333이에요. 따라서 헌법이 통과할 수 있는 건 136명이겠죠. 135.3333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 요걸 간신히 맞춰가지고 새로운 개헌안을 3대 국회에서 자유당이 제출합니다. 뭐냐? 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누굴까요? 초대 대통령 누굴까요? 바로 이승만이죠. 헌법 내용에다가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걸어놓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사실상 이승만을 위한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승만에 한하여 연임 제한을 없애자는 겁니다. 자, 요걸 포함시킨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자, 이 포함시킨 개헌안에 136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서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기고 표결에 넘겼는데요. 부결이 됩니다. 왜냐? 135표였거든요. 즉, 한 표가 이탈했다는 거야.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죠. 다 될 줄 알고 넘겼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서 넘겼는데 결국엔 이탈표 한 표가 생기면서 결국엔 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에 갑자기 어제 잘못 계산했어요. 통과입니다. 135표면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걸 4.4.5 입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4.4.5 입개헌 같은 경우는 옆에 용어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4.5 입이라는 게 바로 반올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3이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이거 이상이니까 그럼 136명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 권위가 좀 필요하니까 당시 대한수학학회 회장을 지냈던 교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135.3333이 3분의 2가 맞기는 한데 이거는 사람의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0.3333으로 나눌 수 없지 않느냐. 자, 그럼 135가 정족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 4, 5, 2 사람을 0.333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반올림을 하면 이걸 버리고 135가 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걸 대한수학학회 회장 출신의 교수가 발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의 권위에 맞춰가지고 4, 4, 5, 2 때문에 결국엔 통과됐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4, 4, 5, 2 개헌이죠. 말도 안 되죠. 135.3333의 이상이면 그냥 136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4, 4, 5, 2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와서 결국에는 헌법의 개정이 통과되었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빗대서 이 개헌을 4.4.5.2 개헌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2년 뒤에 누가 출마할 수 있게 만든 걸까요? 이승만이 출마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 이승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4.4.5.2 개헌 직후에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 이승만 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정당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야당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이 크게 격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대에서는. 자,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었고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신익희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통령이라는 직책도 있었어요. 이 부통령을 또 따로 뽑았는데요. 자유당에선 이기붕, 민주당에선 장면이 출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둘 건 무소속으로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출마를 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알아둘 건 결국에는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은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선거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우세가 좀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신익희라는 대통령 후보가 유세 도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신익희도 한 60대 중반 정도가 됐었는데 워낙에 어떻게 보면 선거 유세라는 게 치열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과로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말아요. 유세를 이동하는 도중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력한 주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승만이 결국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건 민주당에서 부통령은 선출이 됩니다. 즉, 이기붕이 낙선을 하고요.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대통령은 자유당인데 민주당이 부통령을 차지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텐데요. 또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조봉암이 엄청나게 선전을 합니다. 물론 신익희가 죽은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받은 표이기도 하지만요. 30%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등에 업고 조봉암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당인 진보당을 창설을 합니다. 자,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요. 이 자유당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성향은 상당히 비슷했어요. 보수 반공, 우익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이 돼 있었는데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냐 반 이승만 세력이냐의 차이가 좀 더 컸던 거고요. 자,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자유당이나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을 밀고 나갔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요. 진보당이 어떻게 보면 주장했던 되게 독특한 정책이라고 했죠. 즉, 당시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북진통일, 즉 전쟁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탈 없는 경제체제를 확립시키겠다. 조금은 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로운 세력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게 바로 1956년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이승만 정부는 지금 이야기한 조봉암이라든지 아니면 진보당 세력들 탄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조봉암이 결국엔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 진보 세력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요. 이 조봉암 사형을 비롯해가지고 1958년에 이런 진보 세력에 대한 상당히 탄압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58년에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들이 포진해 있는 정당이고, 이 진보당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수탈 없는 경제체제라는 게 결국에는 북한의 주종을 추종함으로써 남한 정권을 흔들리게 하고 남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물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혐의는 이 정당의 대표였던 누구도 받는다? 조봉암도 받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고요, 재판으로 넘겨져서 간첩 혐의를 받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형이 결국엔 1959년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결국에는 살해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판 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긴 하는데요. 이 증거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아니면 조작되었다라는 의심이 갈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조봉암이라든지 아니면 진보당에 속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받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형량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반공 청년들도 중심이 된 이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정치 깡패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시위를 열어서 사법부를 되게 어떻게 보면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2심부터 그 다음에 대법원, 마지막 최종심까지 이 조봉암의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59년 집행이 되고 조봉암이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결국엔 이 조봉암 관련된 사건이 터진 직후에 진보당 같은 경우는 간첩들이 활동했던 정당이고 그 다음에 남한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시켜버리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이승만이 자기의 가장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조봉암을 법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뭔가 사실은 캥기는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재판 절차가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2000년대에 이게 재심이 들어가면서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재심의 결과 무죄였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사법적으로 살인당한 거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쨌든 58년부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런 탄압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진보당도 어떻게 된다? 진보당도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조봉암도 사형을 당하면서 더욱더 사회 분위기가 경직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언론에 대한 탄압도 상당히 심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합니다. 자, 보안법 개정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가 어떻게 보면 허위라고 판단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을 수가 있는데 징역형이 처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건 사실 문제가 많죠.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견제의 목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매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보면 개정이 되면서 훨씬 더 정부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그 당시에 상당히 반대되는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폐간이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들도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민반입니다. 감시를 위해서 동 단위로 조직이 되고요. 사실상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선거에 동원되는 관변 조직, 정부에서 통제하는 조직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국민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일제강점기 때 전시동원 체제 아래에서 이 전시동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애국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변 조직이었고 정부 정책의 선진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에 동원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공주의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국민의 사상을 계속 통제하고 사회의 경직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불만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불만을 그나마 터뜨릴 수 있는 건 선거였습니다. 자, 위에 잠깐만 돌아가 보시면요. 결국엔 4대 총선이 58년에 실시가 되고요. 중요한 거, 이 60년의 4대 대선이죠. 이 60년의 4대 대선 때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 어떻게 보면 반발이 상당히 치솟아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거든요. 요때 무언가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위기들을 보시면. 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그 당시 이승만 정부 당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쟁이 끝난 직후니까 복구에 초점을 맞추겠죠. 자,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대가 쌓여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공장이 잘 돌아가야겠죠. 그걸 위해서 일본인들이 그 이전에 놓고 갔던 재산들 있죠.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두고 간 공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민간에 매각합니다. 즉 한국인들에게, 당시 국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사실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 아무래도 해방 직후에 남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이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낙후돼 있었는데 전쟁 한번 휩쓸고 나니까 훨씬 더 피폐해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의 도움입니다. 원조 물자. 자, 이 원조 물자를 국가 차원에서 분배를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내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1950년대 후반에는 주요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는 복구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기억해둘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조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다는 거. 근데 이 미국도 그냥 아무거나 원조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남는 잉여 생산물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한국에 많이 원조를 해줬는데요. 크게 보면 밀이나 면화, 설탕 같은 잉여 농산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밀이나 면화 그리고 설탕을 가공하는 공업이 발전하겠죠. 그걸 삼백산업이라고 해요. 요 원조 물자를 통해서 발전하는 공업 형태, 세 가지 하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얀 물건. 자, 면화를 가지고 옷감을 만들겠죠. 옷을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을 제조를 하겠죠. 전부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거 세 개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삼백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백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모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실 건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 가격은 수많은 미국 원조 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밀이라든지 면화를 재배하는 농민, 그러니까 한국인 농민들 같은 경우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 농촌 경제가 악화가 되고요. 수많은 농민들이 촌락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서 도시에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를 할 텐데요. 이 인구 증가가 결국에는 그 당시 아직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빈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50년대 말부터에는 원조가 줄어들고요. 유상차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이 원조라는 건 공짜입니다. 공짜로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점점 차관의 형태로 바꾸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빚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60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빈민들의 생활은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60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4대 대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자유당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가득 만들어내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다음 시간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정경유착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귀속 재산이라든지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건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공평하게 이걸 진행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권과 줄이 닿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이 결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던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대기업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경유착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부정부패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만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후의 남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개헌을 초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개헌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활용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북한의 추종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가지고 탄압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상당히 경직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196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1960년에 결국에는 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무슨 혁명? 4.19 혁명이 터지기 때문이죠.
그 4.19 혁명의 어떻게 보면 배경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전후 195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결국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직후에 새롭게 탄생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떤 모습을 갖춰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